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희대의 법꾸라지 윤석열이 결국 오늘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피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임자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특검은 날짜를 다시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뭘까요? 체포영장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 윤석열이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고 도망 다니는 것은 시간 끌기 목적도 있지만 지난번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할 때 핵심적인 증거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왠지 차에 오르는 모습에서 윤석열이 예감한 듯 절망감 그런 게 좀 비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포괄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최상병 특검은 현판식 날 곧장 임성근을 부를 예정입니다. 걸리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다를 선물합니다. 아기 지리탕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한참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참치가 잡혔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께 생참치 드릴 수 있어서 기뻤다가 이게 1000세트 한정인데 첫날 다 나가버려가지고 아이고 다 못 드시게 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하나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드릴 수가 있게 됐다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생참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당일 경매해서 바로 손질해서 저 싱싱한 생참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참치하면 항상 냉동만 드셔보시게 되잖아요. 이걸 생참치를 드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바로 손질해서 포장해서 드라이아이스까지 넣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싱싱한 생참치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해서 여러분께 드리는데 이것저것 찍어 드실 수 있는 것도 함께 하니까요. 멋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귀지리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도 드시면 참 좋지요.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족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들어있고요. 칼국수 매접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지죠. 예, 여러분 7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올해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올해 후반기 맞는 기분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번 7월에는 모든 것들이 다 태양 아래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7월 될 겁니다. 정현희님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25년도 반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의 건강 유의하시고 후반기도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7월 행복하세요. 정의련 가족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요. 이 인사가 그냥 가벼운 인사가 아닙니다. 정현희 님이요. 지금 식도암 투병 중이시거든요. 식도암 투병 중이신데 이렇게 우리 정의련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데 감사합니다. 정현희 님 잘하고 계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7월 첫날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7월에 또 첫날 만났네요, 우리가. 네, 뭐가 뭐 인연이 있는 거예요? 만나도 특별해요, 우리는. 전생에 뭐가 있어. 김진애 의원님은 오늘 아주 하얀 자켓에 네. 또 머플러 멋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싹 일어나면 이렇게 짧은 겁니다. 아, 꼭 저거요. 예. 전혜원 원장님은 또 근사한 주홍색
이게 개혁신당 색이라고 한동안 제가 선거기간에 못 입었는데 또 옷이 제가 파란색이 많아요. 근데 또 화면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옷이 없어서 날씨도 우중충하고 해서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뭐 오렌지색이라고 부르나요? 네, 오렌지색입니다. 우리 옛날엔 주홍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네, 주홍색.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수시로 당명하고 색깔 바꾸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핑크색 옷을 많이 샀는데 한동안 국민의힘이 당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 당이 저도 여기에는 끼고 싶어. 제가 저기 그 언론인 김선주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 한겨레 편집장을 하셔. 빨간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여자는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요. 김 의원님한테? 저한테. 예. 근데 제가 빨간색을 못 입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국민의힘 때문에요? 국민의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지금 빨간색을 못 입고 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신경 돼. 쓰지 마세요. 거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맞아요. 이번에 그 비대위원장 임기 김용태 끝났잖아요. 네. 윤석열 3년 동안에 비대위가 7번인가 돼요. 네. 그게 뭐예요? 근데 색깔을 당번 못 바꿀 거예요. 색깔을. 이름하고 색깔만 바꾸는데도 돈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3년에 비대위가 7번이면 정상이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항상 비상. 항상 비정상인 비정상. 거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윤석열 말 듣는 사람 갖다 놔야 되니까. 계속 쫓아내야 되니까요. 말 잘 듣는다고 뭐 어쩌게 했다가 또 그거 끌어내리고 한동훈하고는 보통 가까웠습니까? 그렇죠. 아이 정말. 오늘 정구승 변호사님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7월의 첫날 또 윤석열 얘기부터 해야 됩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오늘도 출석을 안 했어요. 출석을 안 했는데 참 뭐 3일날 나오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 5일 이후에 아니 뭐 지금 뭐 미팅하자는 겁니까? 조사받는 사람이 날짜 고르고 나 경찰한테 안 받을래 뭐 검사 불러줘 부패 식당 왔어요? 완전히 본인이 특검 팀장 했던 자잖아요. 그런 자가 특검한테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법정이 뭐 공정상식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열 몇 시간씩 조사하고 지는 몇 시간 조사하고 퍼지고 이런 자가 도대체 어떻게 검사를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검이 그래 안 나와 한 번 더 부르고 너 그때 안 나오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뭡니까? 체포영장이라고 보기에는 그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조사한 것만 가지고도 너 구속영장 청구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 구속영장은 조사한 내용보다는 그 출석하지 않을 우려,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야 이미 네. 뭐 경호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나 뭐 파쇄를 했던 일들 이 정도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오고 이렇게 계속 버티면 체포영장 없이 사전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거기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엔 정말 저희가 영화관에서 보던 것처럼 누군가 똑똑 찾아가서 택배입니다 하고 문 열어주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그런 경우에서도 존재는 합니다. 아니 이자는 지가 검사를 해놓고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똑똑 놓고 해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탄압받았다는. 지금 뭐냐면 그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나오면 오늘은 긴급 체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음 주일까지 끌어가지고 전두환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처럼은요 어떻게? 가가지고 직접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유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국힘도 아무도 없죠.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사람도 5, 60명에서 기껏해 2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김건희한테도 낫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화가 치밀지만 갈 때까지 가야지. 그럼요.
갈 때까지 특히 이제 가야 말도 안 되는 게 뭐 경찰이 조사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요. 특검과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법을 아는지 특검법에 분명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박지영 특검보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물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 게 안타깝다. 어? 경찰도 얼마든지 특검 지휘를 받으면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지 그러는데 물이라는 걸 설명해야 하는 박지영 특검보 대단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대장금 생각나세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거의 명대사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박창환 총경이 지금 뭐 이렇게 조사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윤석열 변호인 측이 내세운 논리에 대해서 수사방해로 오히려 이 사람들 수사해야 될지도 모른다. 대한변협에 통보해서 징계해야 될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박창환 총경 얘기를 하면서 가해자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이 말은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특검에서 뭔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가해자라는 용어를 썼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시간 끌기. 세 번째는 오늘도 다뤄보겠지만 뭔가 이 박 총경에게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거나 했을 때 이거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전 조사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놓고 뭐 어떤 언론은 전략을 썼다라고 하는데 우린 이것을 잔머리 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따져서 만약에 다툴 거라면 사실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을 한 명만 동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2항인데요.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1인을 지정하고 본인이 지정을 안 하면 이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명 모시고 들어갔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명도 사실은 원칙대로라면은 나가셔야죠. 같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진행해서 서로 배려해가면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나한테 유리한 건 눈 감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침소봉대 갖고 우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결코 본인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박창환 총경 조사할 때 나 경찰한테 조사 못 받겠다. 라고 하는 게 평소에 생각하는 게 어디 경찰이 검사를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일단 뭐 들이댄 이유가 지난번에 체포하러 왔을 때 박창환 총경이 왔다. 근데 그 체포 자체가 불법이니까 어떻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내가 받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퍼뜨리는 게 변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선을 넘었다. 변호인들도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변호인들도 바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사실관계 자체도 허위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진짜 허위고 이것이 수사방해에 충분히 결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가 착수가 가능하고 변협 징계뿐만 아니라 이건 형사 입건을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변호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한다던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불법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뿐만 아니라 이거는 입건까지도 스무스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이유를 겉으로는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박창환 총경이 이제 그 경찰 체포하는 그런 것도 내용을 잘 알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사를 하면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빼박 증거를 제시를 했을 거라. 그래서 윤석열이 아이고 엿됐네. 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딱 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 깽판 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그 핵심 증거가 뭘까 궁금한데 패널들한테 한번 좀 추측을 한번 해보시라고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윤석열이 조사 끝나고 이렇게 딱 차에 탈 때 표정을 보면 물론 그 법원에 갔을 때 막 주변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도 이겠지만 완전히 얼굴이 흑빛이에요. 네. 야, 나 망했다. 참 엿됐다. 잣됐다. 이런 표정이 확 느껴지는 거 저만 느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죠.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조사 시킨 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정에서 좀 잡아줘 보세요. 완전 김진애 틀렸어. 완전 표정이 딱 보면은 아 망했네 시옷 비읍 막 그런 표정 아닙니까? 이게 밤 12시 한 40분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조서 다 시간이에요. 봤는데 도장도 안 찍고 도장도 나왔다는 안 거예요. 찍어서 그날 영상도 녹화도 안 했고 예. 조서에도 안 하는. 왜냐하면 그 조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순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자기한테 문제가 된다는 걸 안 거죠. 운명을 예감한 거죠. 네네. 네, 절망. 그래서 뭔가가 분명히 결정적인 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 다음 딱 보니까 들더라고요. 김진애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그 결정적인 거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소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증거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비와 폰의 내용이 알려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녹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는 외환죄에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국무회의에 뭘 저기 한 거, 거기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거 하나. 이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은 외환죄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북한에 드론, 그것도 소리 제일 많이 나는 무릉무릉무릉하는 드론을 갖다가 몇 바퀴를 돌렸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게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이런 왜냐하면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했던 부분은 체포 방해 이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가 탁 오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안 받겠다고 깽판을 쳐버린 건데 나중에 특검에서 야 그래 그럼 알았어 들어와 다른 조사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특검 뭐 통해서 다른 부분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박창환 총경이 들이밀었다는 핵심 증거가 있다면 체포 방해 관련된 뭔가 핵심적인 거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늘 상대방이 그냥 말로 했을 때는 계속 반격을 했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다.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우리의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육성 나온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이후에 정치판이 완전히 흔들렸고 윤석열의 대다수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시점이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윤석열의 육성을 녹음한 녹취록이 있거나 그러니까 일반 대화를 지시하는 것을 혹은 경호처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했거나 아니면 문자가 있거나 이럴 정도의 확실한 본인이 도저히 반박하기 어려운 이건 증언이 아니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왜 이렇게 전 추론을 하려면 윤석열이 보통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막 하잖아요. 전화도 막 하고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래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직접 지시한 육성 녹음이 있거나 지울 수 없는 문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육성이다, 육성. 확정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표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특히 형사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심야 조사를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표정이 저렇진 않습니다. 그럼요. 뭔가 이제 검사나 경찰이 잘 풀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느끼고 우리 의뢰인 그리고 저희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면 뭐 웃으면서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실제로 저희 뭐 강혜경 씨를 변호하면서 다 들어가서 나와서 막 웃으면서도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저 표정이 나오는 건 정말 털렸다. 뭐 됐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단이 하는 걸 보면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그 왜곡해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관계를 부정해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항상 피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증거인데 이것이 빼박인 물적 증거여야 저 정도의 타격이 왔을 것이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상민 장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 국무회의 그 과정에 대해서 다 거짓 진술을 했던 게 CCTV로 밝혀지니까 그다음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죠. 네. 마치 동일할 것 같습니다. CCTV처럼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가 진술했던 거와 다른 모습이 나왔거나 예를 들어 그 이제 경호처에 손짓으로 지시해갖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왔거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육성
문자 같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꼬투리를 잡았을 겁니다. 변호인들끼리는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었을 거고 밖에서 전략을 짜는 변호인들이 이거는 이 전장에서는 지금 싸우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시간을 벌고 준비를 다시 해서 오자라는 약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한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라고 통지를 했네요. 너무 길게 봐주는 거 아닙니까? 정부승 변호사님. 또 토요일이네. 7월 5일인데 아마 지난번에 본인 얘기했던 게 7월 3일이었다가 5일 이후 이렇게까지 했는데 7월 5일로 봐줘요. 그런데 7월 5일이면 정말 많이 봐주고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건데 특검이 이렇게 5일까지로 봐준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7월 3일날 재판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러면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 준비와 거기에 대한 복귀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댈 수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구속실질심사나 체포영장실질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꼬투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 7월 5일로 잡은 것 같고요. 7월 5일에도 만약 불응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명분이 많이 쌓였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줬다라는 명분이 쌓였기 때문에 7월 5일이라면 확실히 영장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영장을 쳤다가 그게 기각이 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 그만큼 시간을 준다. 이거 너무 배려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사이에 관련인들 조사를 최소 뭐 4-5명, 많게는 뭐 10명, 20명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변호인단이 지난번 조사 때 가갖고 예측했던 수준의 준비를 하고 왔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번처럼 깽판을 치고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특검의 판에 지금 윤석열이 이제 빠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5일 로 잡은 것도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윤석열보다 사법시험 더 윗기수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오히려 조은석 특검한테 수사를 배웠다고 하는데 네 수 내가 다 꿰뚫고 있어. 그래? 그러면 일단은 탁 압박을 하는 거죠. 거의 뭐 12시까지 이렇게 했다가 보내고 오늘은 죽게 내일 나와.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뭐 건강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3일 딱 이렇게 한 것도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피할 걸 다 안 것 같아요. 거죠. 근데 이제 7월 5일. 5일은 도저히 이유를 댈 수 없는 날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7월 5일도 안 나온다면 왜 윤석열이 조사를 회피하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파출소고 이쪽으로 가면 경찰서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니까 버틸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뭐 체포영장이든지 사전구속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집어넣는 방법 이런 차원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7월 5일쯤이면 그 안에 이렇게 드러나고 수집된 걸 다 통해가지고 그날 딱 나왔을 때 너는 이제 집에 못 가. 거기에서 긴급 체포하고. 이런 수가 좀 저는 보이는데.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게 그 날인을 지난번에 안 했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특검이 벌써 날짜를 2번, 3번을 줬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우리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원래 영장이 나오는데 그 염려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을 했고 그리고 7월 5일이면은 한 이제 4, 5일간의 기간이 있는 건 그동안 수많은 준비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2일부터 현판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할 텐데 그때면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그 물적 증거들을 넘어서는 진술 증거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발언을 할 때마다 바로 그러면 이건요? 그럼 이거죠. 저희가 증인신문할 때 변호인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근데요, 정말 나는 정말 그 영상 자료, 영상 녹화하는 거 꼭 그 피의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만 해요. 영상 녹화가 항상 유리하게만 쓰이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그건 알아요. 그건 알지만 이럴 경우에
아니 정말 알고 싶잖아. 물론 이제 나중에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특히 검찰의 지원을 받는 학회였던 형사소송법 학회에서 매번 들고 나왔던 논리가 사실 저겁니다.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부분이나 약간 무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서면에는 그렇게 잘 안 적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검찰이 들고 나왔던 것이 그 자기네 조서를 이제 형사소법 개정을 통해서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이제 그걸 인정 못 받아서 이제 공판에서 진행되게 됐던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필수로 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걸 바로 증거로 쓰게 해달라라고 했던 게 사실 윤석열 측 논리였습니다. 사실 영상 녹화는 피의자를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랬었죠. 다 그랬죠. 김재래 의원님 범죄도시 영화 보셨어요? 그럼요. 거기서 마동석이 팰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먼지털이로 막 이렇게 저기 하고 그 틈에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영상 녹화 안 한 김에 한번 마동석이를 집어넣어봐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대 별로 안 가봐서 그러는데 그 영상 자료를 녹화는 안 하더라도 당시에 하고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검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보통 배석을 조사하는 그 검사실 안에 있는 사람만 봐요? 조사하는 사람 외에 배석자를 무조건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배석자가 한 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뭐 저는 외국 영국의 거 보면은 그러니까 다 그 실시간으로 딴 수사관들도 다 같이 보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현실에서는 그거는 자주 일어나진 않는 굉장히 특이한 정말 특별한 경우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사자와 배석자 그러니까 정도만 그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저는 내란 특검이 5일 소환을 하는 것은 법원의 수도 좀 잃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영장이 뭐 그동안 기각되거나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었으니까 최대한 검찰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줬고 그리고 수차례 수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면 뭐 재판했으니까 건강권 지켜달라 이런 것도 날짜를 충분히 줬고 한 번 옛날에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를 최대한 명분을 쌓아서 정말 법원에서도 보기에 도저히 안 돼 영장 발부해 라는 점을 다 검토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바둑 영화 보면은 수를 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목적으로 다포석을 놓고 수를 좀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홀로님 나오라면 나오지 그 말이 많네. 예. 근데 저는 이번 5일 날도 그렇게 통보했는데 5일 날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5일 날 안 나오면 뭐 안 나와서 결국은 초고속이죠. 체포 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말씀이 이번에 맞는지 한번 보시죠. 네. 워낙 타율이 낮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드라마 아니 근데 이번에는 그럴듯해요. 오히려 의자가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는 뭐 옆에 누구도 없고. 자, 윤석열 얘기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구나. 정말 어제 MBC는 뉴스데스크를 윤석열부터 하지 않고 김건희부터 하더라고요. 김건희, 윤석열, 최상병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딱 보면서 삼각파도가 떠올랐어요. 근데 삼각파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2만 명 넘었어요. 좋아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삼각파도. 오늘 그리고 어제 하루에 댓글에 이렇게 막 뭔가 막 핸들 이렇게 붙어가지고 불편하셨는데 오늘은 다시 정상으로 됐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또 오늘 다른 채널은 또 어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구글 정말 너무해. 이거 우리는 오늘 정상됐는데 다른 데가 또 이상이 생겼다. 어제 어떤 데는 정상인데 우리가 이상이 생겼다. 우리 문제가 아니고 구글 잘못인 거 아니에요. 네? 구글. 이건 종이 호랑입니다. 구글한테 우리 큰 소리 못 쳐요. 네. 미안해요. 근데 너무 갑질 심해. 구글. 그러면 안 돼요. 구글 말 많이 하면 자동으로 막 차단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혹시 모르죠. 알고리즘이 있을지. 노딱 붙습니다. 이러다가. 구슬 조심해. 구슬. 자.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일단 우선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부터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포괄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제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포괄영장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구승 변호사님. 포괄영장이라는 거는 보통 피의자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특정 금융기관의 뭐 과거, 현재, 거기에 대한 예금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겠다. 가능해요? 라는 건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걸 특정하거나 그 계좌를 특정하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원래 법원에서는 영장을 잘 안 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특히 판사 출신 특검으로 알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걸 청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용될 정도로 이 영장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흐름을 확인하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장이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삼부토건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씨의 계좌뿐만 아니라 분명히 차명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모두 봐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거 1차 수사팀에서는 뭐 100개 정도 봤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택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만 하더라도 한 번 더 세탁하려면은 막 100개, 20개 돌고 들어오거든요. 코인으로 돌아오거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 수사에나 이 금융 거래를 봐야 된다는 필요성, 거기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세기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부실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뭐 몇천 개는 아니고 200개 정도라고 지금 예. 어느 정도 압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특검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에서 하나 영장 말고 집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사나 이걸 통해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제까지의 과정을 볼 때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예측을 한다고 저는 취재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상황은 좀 봐야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판사 출신 특검분께서 청구할 정도라면 굉장히 그렇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취지고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는 진용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모 검사님이 남부에서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분이 들어가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은 그분이 뭐 이제 도이치를 봐준 게 아니냐고 하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고 1차로 들어가고 나중에 2차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다가 좌천돼 갖고 지방을 돌다가 이번에 특검으로 합류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분이 떴을 때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아마 이 부분까지도 같이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그 표현이 포괄영장. 여태까지 포괄영장이 발부된 케이스가 어떤 게 많지 있었어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있었어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안 된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기간을 조금 제한해서 예를 들어 주가 조작을 했던 그 전후 사정으로 딱 맞추거나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말 주가 조작이나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은 그 왜 마약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돈 세탁이 워낙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포괄영장 아니면은 참 어렵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계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김재룡 님 통장 몇 개나 되세요? 저는 정확하게 5천만 원씩만 된다고 그래서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4개도 많은 건데. 네. 4개가 뭐가 많아요. 우리 저기 주진우 아들이 내가 그걸 보고 그 30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거 뭐냐면 그게 왜냐하면 나눠져서 뭐 여러 가지 예금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렇게 될 거예요. 주진우 얘기하니까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 심우정이 사의 표명했네요. 야, 사의 표명 안 해도 될 건데. 이제 손들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얘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의 표명 안 해도 다 잘라줄 거고 임성근이 안 불러도 다 안 나와도 다 부를 건데 지가 미리 나와서 설치고. 심의정이 사의 표명한 거 보니까 저쪽에 마약 사건 그리고 저기 선라이즈 사건 그런 증거가 뭐 좀. 그게 뭔가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의를 해야 징계를 받지 않고 그래야 바로 변호사 기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해가지고 그러면 수리 안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수리하지 않고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서 징계까지 확실히 먹인 다음에
사면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비화폰 그때 터졌었잖아요. 도대체 검찰총장이 왜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으로 수사를 하냐. 저는 이게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검찰 내부에서도 도저히 총장의 말을 명이 서지 않는 이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님은 끝까지 잡아놨다가 아주 중징계에 때려야 그런 의견도 있고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건 검찰 내부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최근의 상황을 볼 때 그냥 빨리 물러나는 게 그나마 검찰을 조금 빨리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주장은 나온다고 봅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검찰 개혁은 그 기차가 출발할 때처럼 그냥 출발이 될 거고 주변에서 아무리 지더도 기차는 갈 겁니다. 아, 우리 저기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파워가 센 모양인데. 예. 뽀빠이 딱 근육 보더니 서울대 역도부장이었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사진 보고. 아니 저는 정성호 의원은 오랫동안 봤지만 예. 항상 이렇게 좀 야릿야릿하게 보이잖아요. 뭐 벗은 모습은 보실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줄 누가 알았냐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정성호 의원님이 굉장히 야당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소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설득을 잘하지 않을 거냐, 조용히 칼을 잘 휘두르지 않겠냐 이런 나오는데 뭐 어쨌든 심은영 총장 물러났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저로 동감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론이 좀 반전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정구승 변호사님 혹시 보디빌딩 하셨나요? 저는 운동 자체를 좋아해서 야구도 하고 있고 타고난 농구도 몸매. 하고 아니 이 복싱도 하고. 몸매가 딱 바디빌더 스타일이에요.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네, 바디빌더 스타일. 바디빌더들이 저렇게 몸이 좋고 목이 굵고 얼굴이 작거든요. 아니 머리도 역삼각형이고 귀도 역삼각형이고 가급적 저는 어깨도 역삼각형. 인물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리하니까. 근데 김수희님께서 슈퍼챗 쏘시면서 변호사계의 장동건 정구승 변호사님. 아유,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아유, 우리 얼굴 빨개진 거 봐. 아니 김남국 의원님 말씀 그런 거 안 써주시더니 댓글. 우리 저 다니엘 PD가 정성호 의원 사진 준비하셨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미모가 그렇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그 나경원이 이거 봐. 나경원이 샤방샤방하게 하고서는 저기 뭐야 농성하잖아. 이두가 거의 얼굴만 하신데요? 저 이거는 조금 과장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 되겠죠. 아니 뭐. 서울대 역도부장 출신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업계에서는 역도하시는 분들 끝판왕으로 우리가 알기는 저 얼굴에서 그냥 비례로 해가지고 요렇게 알았지. 저렇게 벌을 줄 수가 앵커님 아까 마동석 얘기하셨죠. 예. 요즘 네티즌들이 마동석. 마동석이야. 그래서 모 유튜버에서는 굳이 일하실 때 옷을 입으셔야 되냐. 특히 검찰 개혁할 때는 반팔 다녀라. 그 나시티만 입고 일하시면 충분히 위압감이 있지 않을까. 팔뚝이 거의 제 배만 합니다. 저도 한 배 하잖아요. 예. 아 이거 참 부럽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새 법무부 장관 되게 인기 많아지겠는데 평생 그 저거 하던 매니아 팬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 예. 네. 법무부 장관 잘 뽑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미리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거는 있는 게 서로 특히 법무 쪽에 지금 인선에 대해서 서로들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너무 기대를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도 부담되고 견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딱 봅니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법조 쪽에 개혁할 거리나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께서는 하실 건 딱 하나. 검찰 개혁. 이것만 성공하신다고 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기지 않을까.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 이제 보니까 딱 꼭지를 따시는 분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고생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위에서 꼭지를 딱 꼭 따주십시오. 미니아님 청문회 때 반팔 입고 합시다. 정부세님 양복도 민소매 스타일로 해라. 그건 갑자기 상상이 되네. 자 아까 삼각파도 얘기했는데요. 김진영님 삼각파도 아세요? 정확히 몰라요. 삼각파도가 뭐냐면 제가 그냥 아는 대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찾아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도와 파도가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다른 둘 이상의 물결이 부딪혀서 생기는 불규칙한 물결. 이게 이제 삼각파도인데요. 파장에 비해서 파고가 높아서 삼각형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예, 이 바다에서 삼각 파도를 만나면 아주 정말 힘들어요. 네. 제가 93년에 서해페리오 침몰 사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 서해페리오 침몰 사고의 원인이 삼각 파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예측이 어렵고 원래 이 파도가 와도 네. 배는 파도를 타고 타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타고 넘는데 이 파도가 또 쳐버리니까 그건 또 배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삼각 파도가 무서운 그래서 건데 특검은 3개가 돼야 되는 지금 거죠. 특검이 삼각 파도가 아닙니까? 3개가 돼야지.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쪽도 걸려 있고 이쪽도 걸려 있고 이쪽 피하려고 머리 쓰다가 또 이쪽에 와서 맞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먼저 부를지 최상병 특검에서 먼저 부를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 현판식이 내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일 문 열자마자 임성근이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계속 오겠다고 했으니까 글쎄. 먼저 오실 것 같고. 근데 오후에 걔는 지난번에 왜 특검을 왜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랑 박정훈 대령님이랑 직접 관련은 없어요. 한 단계 거쳐서 관련이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미 전역을 하셔갖고 이제 아저씨신데 어떤 자격으로 오셔갖고 심지어 몇 층인지도 몰라갖고 사실 건물을 막 돌아다니다가 건물 관리인에게 쫓겨난 거거든요. 네, 그런 추태를 왜 부리시는지 어차피 조만간 오늘 바로 현판식 달자마자 부를 거고. 사실 제가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박정훈 대령님께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그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 정말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거기는 병사들 하나까지 다 진술을 받아갖고 왜 임성근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임성근을 몰아세울 겁니다. 지금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특검이 김건희를 가장 먼저 부를 것인가, 예. 아니면 김건희가 안 나왔을 때 어느 특검이 가장 체포에 먼저 나설 것인가 내기가 벌어졌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김건희가 무려 16개 의혹이 있는 데다가 사실은 특검마다 연관된 핵심 사건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휠체어 타고 쇼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자들도 그 정도로 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에서 부를 것 같고 예.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사님이 도이치 팀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바로 부를 수 있는 자료가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도이치 관련해서는 공범들이 이미 실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영장 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조만간 칠 것 같고 하지만 정말 크리티컬하게 김건희에게 다가올 거는 3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형량이 셉니다. 그게 제일 셉니까? 예, 아무래도 일반적인 뭐 남용이나 뭐 그런 죄명보다 3부 특검은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특경법이고 그 단위가 뭐 5억, 50억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사형과 거의 그 살인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내란을 일으킬 만큼 급해지겠죠. 근데 저는 명태균 의혹이 더 정치권에 강타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과 관련된 여러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줄줄이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왜 저렇게 무리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물어뜯는가? 왜 저렇게 갑자기 롯데월드로 가서 쇼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 선수가 되는 의원들이고 의원들이 여론을 잃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희화가 되는데도 왜 저럴까 보면은 오히려 명태균 특검에 대비해가지고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지지층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치권 내에서는 어쨌든 이 명태균 특검이 가져올 파장에 굉장히 또 관심이 지금 쏠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그 강혜경 씨 공익제고자 변호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가안보드 PC나 명태균이 사용하다가 이제 강혜경 씨한테 줬던 그 PC도 저희가 갖고 있고 강혜경 씨가 국회 그 보좌 지내면서 사용했을 때 명태균이 거기 카카오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 PC도 저희가 사비로 이제 포렌식을 돌려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와이에 계시다가 돌아오신 분께서 이제 자꾸 정치에 복귀하시려고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문건일 변호사가 거의 한 달 내내 포렌식을 홍준표를 키워드로 분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범돼 갖고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준비할 정도로 보시기 편하게 수사기간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고요. 만약에 이 홍준표 그 분까지 특검이 뻗어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일반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든 뭐 상설특검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문건일 변호사가 정말 이를 갈고 준비해놨습니다. 사실 홍준표께서 전 대구시장께서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온 걸 너무 아쉬워할 만큼 정말 준비를 많이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여당이 8월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근데 7월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김건희 특검 들어갈 때 이 시기에 명태균 관련돼서 만약 뭔가 밝혀지고 특정 정치인들이 되면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도 태풍이 될 수가 있고, 글쎄 제가 뭐 정치인이니까 이게 아마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향후 일정에서 전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혹시 근데 가장 빨리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시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먼저 치지 않을까. 그 특검법에서 공소시효 정지가 들어가 있는 거로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행이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밝혀지면 그 보조금들을 다 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엄청나게 왜냐면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리고 사안이기 제가 때문에. 가장 바라는 건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선 무효가 되면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고 있는 경호, 예우 이것들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법원에 출석할 때도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전해서 직접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요. 법원이 아마 주차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크로비스타시니까 걸어오는 게 편할 텐데 그 걸어오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거다. 그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계속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태균 관련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마 저는 7월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비정상이 판치는 지난 3년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주술, 무속 이런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것까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정말 나라가 이렇게 됐었구나라고 할 것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7월 말에 저는 정기국회 있을 때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부터 뭐 시작이죠. 한 석 달. 시리즈로. 석 달 여론은 나올 거예요. 근데 자, 김건희 좀 이상하죠.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휠체어 타고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임성근이 가만히 있으면 부를 건데 지가 먼저 나와서 막 설치고 다니는 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또라이 시리즈 쭉 하지 않았습니까? 상또라이부터 잡또라이까지. 근데 이상한 사람들 한둘만 더 봐봅시다. 이진숙. 그 보통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최민희 위원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논리적으로요. 말이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봅시다. 그래요?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지난번에 왜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하고 임기를 맞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독임제 얘기했는데 우리 전혜원 원장님이 거기 국정기획위원회 그쪽에 가 계시던데요? 누구에 대하겠습니다. 그거 밝히면 안 되나? 네. 그래요? 그러면 화면에 다 나오는데 마스크 쓰고 나오든지. 마스크 쓰겠습니다. 나 거기서 전혜원 원장님 나온 거 보고 우리 전 원장님이 여기 국정기획분과 가시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원래 그건 안 밝히게 돼 있나요? 네. 보안 때문에 노코멘트인 걸로 밝히지 않은 걸로 지금. 가서 뭐 얘기한 거는 안 해도 거기 소속돼 있는 것도 일단은 보안으로 돼 있나요? 근데 사진은 왜 찍는 거야 그러면 동영상? 그러니까 공개인데 다 공개돼. 근데 어쨌든 최대한 이제 보안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뭐 각서도. 그럼 나 김규현 변호사님한테 실수했네. 김규현 변호사님 국정기획분과 그 위원회 들어가신다고 그래갖고 이제 못 나온다고 내가 소개했는데. 뭐 언론에 이미 나오긴 했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니까 못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았어. 이제 다음 주에부터 못 나온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나오셨잖아요. 뭐. 그래도 계속 나오실 거죠? 그래서 숨기시는 거구나. 국정기획분과 아니래요. 아이고 조근조근 위원장님. 아니 딱 부러지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는 것이 왜 맞춰야 되냐? 뭐 철학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윤석열하고 철학을 같이 했으니까 물러나고 새로 그럼 맞추세요.
이러면 될 거를 나는 아니고 나는 법대로 임기해주고 정말 저 정상입니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본위로 생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시오패스 내지는 저기에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본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좀 직을 지키고 있어야 그나마 이게 아노미 현상이 오나? 아니요. 직을 지키고 있어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조금 시킬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개인이게 되면은 그것도 어렵고 또 직이 있으면 탄압이라는 구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꼴을 보더라도 자리를 지켜서 그 구도를 만들고자 할 겁니다. 이진숙도 문제지만 사실은 공공기관 알박기가 새로운 정부의 어떤 새로운 철학을 담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는 게 공무원사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20몇 명이 넘는 걸로 전 언론 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제일 누가 괴롭냐? 거기 일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새 정부에서 뭔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인사권을 지거나 결재권을 지금 기관장에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알박기 때문에 곳곳에 윤석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고쳐야 되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잦은 사퇴를 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공공기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새로운 정부의 새 철학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소한 한때 공직자였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었던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덕수뿐만 아니라 최상목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야 그 사람들이 임명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알박기한 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지금 나와 있는 뭐 윤석열과 군 관계자 몇 명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대통령실, 총리 그리고 권한대행들까지 다 범위를 확정을 해갖고 그분들까지 수사해서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행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까지 다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그 발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말 빨리 윤석열을 일단 치우고 나야 그 다음 차례로 한덕수, 그렇죠. 최상목 얘기 예. 될 테니까 시간적으로는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돼야죠. 예.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어제도 잠깐 살펴봤는데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싶은 게 나경원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록항승가 국항승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텐다홀에서 하니까 록항스, 국회에서 하니까 국항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 해맑은 미소 좀 보십시오. 국회에 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서 저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제가 뭐를 오늘 좀 지적하고 싶냐면 저 김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김밥이요. 저거를 다른 사람이 찍은 게 아니고 본인이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것만 좀 잡아봐 주세요.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나경원 의원은 나 지금 이렇게 김밥 먹으면서 고생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평소에 고급 호텔에 가서 근사한 것만 먹는데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김밥을 먹으면서 농성하고 있어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 좋은 김밥을 지금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 김밥을 보는 순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김밥 진짜 고급지게 생겼네. 진짜 맛있게 생겼네. 저 얼마짜리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요? 그 국민들의 눈높이를 나경원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 김밥이요. 김진애 의원님, 저게 뭐 키토 김밥인가 뭔가 엄청 고급진 거라고 그러더래요. 키토제닉 김밥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김밥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작게 들고 여기에 단백질, 야채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일단 단가가 비싸요. 그 키토가 아니라 오토김밥이라고 제가 즐겨 먹는 데인데 오토김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00원 비싼데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한 줄에 10,000원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생각이 국민하고 동떨어져 있느냐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김밥 먹으면 사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 김밥은 일반 서민들은 평소에 접근도 못하는 비싼 김밥을 갖다가 내가 먹고 있다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정말 생각은 저도 뭐 국힘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기본 단가의 개념이 달라요. 그걸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혹시 알죠? 기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기자들을 대접하는 기본 단가가 민주당이 대접하는 거하고 저쪽에 대접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쪽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준 자체가 아마 저 사람들은 점심에 먹는다고 그러면은 3만 원도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같은 거는 아주 웃어 보이는 거지. 거기다가 가격에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그 보좌관들, 예. 보좌관도 한심하지. 보좌관은 그랬으면 눈치 좀 차려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나경원 또 평소에 입맛도 알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넘은 거를 갖다가 들이대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아까 텐트 사진을 그러니까 보시면 정말 전체적으로 썩어 있는 친구들이야. 저 텐트 사진을 보면 사실 밑에가 좀 잘려 있는데 거기가 계곡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럼요. 세팅을 너무 잘해놓고 표정도 너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쟁인데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밑에 계곡이라고 해도 어울리고 뒤에 대리석까지 있어갖고 그 어울릴 정도로. 근데 이거를 본인이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 예쁜 표정으로. 근데 그러니까 농성하는데 저 표정을 왜 본인이 올립니까? 아니 여기도 보좌관 중에 그 이상한 알바 보좌관이 있는 거야. 사진만 찍어서. 예쁘게. 왜냐하면 제가요. 이것도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건 죄송합니다만은 뭐 조금 욕 먹더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른바 미모가 있는 여성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미모가 뛰어난 남성 위원이 제가 좀 못마땅한 게 제가 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팬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위원의 경우에는 예전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쓸데없이 뭐 보톡스도 맞고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분들은 팬 관리를 위해서 본인의 즐거움도 있지만 팬덤 관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 관리하는 거나 팬덤 관리하는 거나 나경원이 자기 왜냐하면 특히 인기가 좋은 부분이 그 국힘에 나이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나경원의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닦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처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국정에 대한 정말 이 절실함도 없이 자기 가꾸고 이쁘게 올린 사진하고 머리는 또 저게 뭡니까? 머리 좀 흐트러뜨리고 나오면 안 돼? 아 정말 좀 묶고 나오면 안 돼? 아 정말 핵심은 난 정말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딱지색이야 하여튼간에. 저는 저게 이제 누구를 위한 농성인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계엄 터진 이후에 그 침낭 가져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실에서 막 이렇게 약간 노숙자 같은 형태로 자고 있는 거 이런 사진 보면 국민들이 아 같이 싸워야겠구나.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같이 정말 투쟁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또 삼보일배하는 의원들을 봤을 때 그게 명분이 와닿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들이 막 반바지 입고 막 개혁한다 그러고 막 저럴 때 사람들이 어이없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진정성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농성은 행태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본인 홍보 쇼를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우라통이 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한때는 참 그 인기 있는 의원이었는데 요즘 왜 자꾸 김건희를 닮아가나. 김건희가 왜 국민 정서 무시하고 자기 돋보이는 화보 연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를 이용하고 다리 가가지고 뭐 쇼한다 지시하듯이 그런 비판받았듯이 나경원 의원의 저런 행태가 정말로 야당으로서의 어떤 투쟁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 앞두고 본인의 화보 찍기 쇼를 하는 것인지 보면서 전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정말 강조합니다.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나 잘생기게 보이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정치인으로서 제가 단언합니다. 아니 김준님 제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뢰할 수 있게 생긴 사람, 일 잘하게 생긴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절실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이게 공직에 필요한 거지. 보기에 예뻤더라,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 보기에 멋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김진애도 딴 데 가면 그런 소리 들어요. 자 우리 귀 씻읍시다. 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7월의 첫날인데 여러분들 기분 꿀꿀하게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기분 좋은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아주 흐뭇한 그런 전경이 펼쳐졌어요. 참 모인 분들만 생각해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우리의 자랑들. 소프라노 조수미 씨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 정말 많은 국민들 울렸던 드라마죠. 김원석 감독. 그리고 이번에 토니상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스카상 같은 거죠. 뮤지컬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유 작가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발레리노 박윤재 씨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문화 관련된 얘기도 하고 지원도 약속하고 그랬는데 또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흐뭇하든지 그래 이렇게 좀 삼각파도 치는데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실 제가 선거 기간에 화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폭삭수가수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다음 말도 기억나요. 아유 그 집에 여사님 보면은 창피해서 몰래 우느라 애먹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대통령을 울린 드라마를 만드신 겁니다. 자주 우세요? 드라마 보고? 아, 예. 요즘 좀 자주 우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왔는지. 그런데 아마도 감사합니다. 그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아, 우리 현대사의 어머님, 누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 하늘나라 간 신우의 어릴 때 아명이 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아마 눈물샘이 자극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우는 거야 뭐 저는 당연히 뭐 갱년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남미나 뭐 유럽 이런 데서도 그렇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키우고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수준의 문화를 좀 즐길 기회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력도 키우는 수가 될까 하는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폭삭 소가수다가 정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참 그 드라마 김준혜님 보셨나요? 짤을 많이 봤습니다. 아, 짤로? 근데 똑같이 울었습니다. 아. 정말. 아, 그 애순이 엄마. 아, 근데 어제 그 모인 분들 참 선발도 잘했어요. 네. 그 조수미 씨는 알고 봤더니 김혜경 여사랑 선화여고 동문이더라고요. 동문이더라고요. 저 아주 어저께 막 뭐 나 떨려 손 줘봐봐 뭐 이런 것도 막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조수미 씨가 선화여고 4년 선배인가? 뭐 그렇게 되던데 네. 또 저런 또 관계인 것도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K-팝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외국인들은 K-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많이 했고 K-문화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사실 초대받지 못했던 발레리노 이런 학생들이 왔다는 거 그리고 독립영화의 중요성을 언급해주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우리가 왜 과거의 대통령과 문화예술이라면 떠오르는 뻔한 장면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문화의 격을 높이고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고 있는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이 맞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이제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K컬처 300조 원 시제를 열겠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거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 산업으로 키우고 이런 것이 많이 드는데 어제 대통령님이 저자를 통해서 그 의지를 좀 저는 많이 밝히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K컬처가 뻗어나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상상했습니다. 과거 정권 사례만 보더라도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화가 융성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블랙리스트다 뭐다 하면서 오히려 억압하고 유치하고 누군가만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양상됐는데 이번에는 그 선정한 예술인들부터가 뭐 정권이 왔을 때 자랑스러운 뭐 엄청난 뭐 상을 받았다 이런 분들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곳곳에서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 힘써왔던 분들까지 다 초대한 걸 봐서는 정말 섬세하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문화 융성 정책을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승 변호사님은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으시군요. 문화 쪽도 이렇게. 와이프가 가수입니다.
아, 맞아. 가수. 예. 가수세요?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유명하진 않고요. 예. 아니 그래도 유명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여기서 알려가지고 알려야지. 많이 가수 소개를 해야죠. 네, 인디 음악하고 이재인이라고 어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글쎄 대통령 성함 전 대통령 성함이랑 비슷해갖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재인. 다음에 봅시다. 네. 들읍시다. 이다음 원래는 오늘 정구승 변호사님 나오면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이경규 씨를 변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 이경규 변호하는 모습 한번 이렇게 볼까 했는데 이 다음에 나오시면 가수 이재인 씨 영상 한번 좀 준비해서 보여줍시다.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한마디 김혜경 여사를 좀 예찬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만 공적인 자리에 가면은 특히 이제 저렇게 좀 문화적이고 이런 자리 가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예.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너무 공적이 돼야 되느냐. 이거 친밀도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김혜경 여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정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게 아니 그거 참 어렵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진애님 앵커를 하셔야 되는데 나 이쪽으로 오셔야 딱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어제도 지원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딱 그 말씀하신 수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표현 이걸 하는 걸 보고 참 저건 잘 돼 있다 내면의 정리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마포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사진 올렸잖아요. 김건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요. 만약에 본인이 뭔가 그런 곳에 관심이 있다면 윤석열이 가는데 옆에 서가지고 그래도 이건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정도는 본인이 얘기하면 됐지. 윤석열이는 처박아 놓고 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한데 아무튼 김혜경 여사가 지금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한테 문화 쪽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든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마무리를 하라고요? 너무 떨리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예고 다닐 때 선배님도 같이 다닐 때 그 학교 문 앞에 그런 팻말이 있었어요. 이문은 세계로 통한다. 다 예술적인 끼가 정말 충분한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더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쥐락펴락. 근데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말솜씨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편을 긴장을 안 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꽂히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김건희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다 긴장하잖아. 정말 어디서 뭐 더듬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나오면 또 어디서 뭐가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니야? 막 긴장하게 만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나 정말 우리를 긴장하게 안 만드는 게 난 너무 편한 게 요새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정말. 예. 오징어 게임님 저 혼내셨네요. 에이 앵커님 김건희랑 김혜경 여사님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제 G7 동행을 이제 같이 했는데 교포들이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많이 짤이 돼서 제가 와 김건희 때랑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뭐 교포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김건희 나가면 또 뭐 터지는 거 아니냐, 또 해외로 나서 나라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정말 완전히 바뀐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오히려 자주 보고 싶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예. 최성화님. 우리 앵커님 멋지십니다. 저는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멋지다는 소리는 엄청나게 듣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성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오늘 주불리 안보 특강 있는 날이죠.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사람끼리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